엄마 변호사 알아봤어요. 이건 명백한 편파 증여예요. 새벽 2시 미국에서 걸려온 둘째 딸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7년 전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도 바빠서 못 왔다고 했었죠. 저는 올해 68입니다. 이름은 이미자 그저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세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제가 가족을 망친 건지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의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손은 지금도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던 10월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빌라 한 채를 막내 아들 앞으로 증여하기로요.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2월 한겨울이었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손을 맞잡고 노후를 계획하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 있었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이틀만 있다가 올라가겠다고 했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애들 학교 때문에 못 가요. 항공료도 너무 비싸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막내만 제 곁을 지켰습니다. 3일장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제가 너무 슬퍼서 밥도 못 먹을 때 죽이라도 떠먹여 주려고 애쓰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엄마, 한 숟갈만 드세요. 이러시면 엄마까지 쓰러져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줄은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37년 동안 채워졌던 목소리가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소리 없이 울었죠. 큰아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 요즘 너무 바빠서 내려가기 힘들어요. 다음 달에 갈게요. 다음 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죠. 둘째 딸은 더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도 잊어버렸죠. 제 생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엄마,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여기는 시차 때문에 라는 변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받아들였죠. 아, 이제 내 곁에는 막내밖에 없구나. 큰아들도 둘째 딸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가끔 생각나는 사람 정도가 된 거구나.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바쁜 거 이해합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들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때로는 평일 퇴근 후에도 들렀죠.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요. 제가 삼계탕 사왔어요.
엄마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3년째 되던 해 제 허리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었어요. 걷기가 힘들어지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휠체어 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죠. 엄마, 죄송해요.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막내한테 부탁하세요. 둘째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어떻게 가요? 막내한테 부탁해요. 결국 수술실 앞에서 동의서에 사인할 때도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내내 제 곁에 있던 건 막내뿐이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간호사 선생님 부를까요?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소화 잘 되는 거예요. 엄마, 제가 목욕 도와드릴게요. 조심하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혈육이라는 게 DNA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구나. 곁에 있어준다는 것의 가치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간은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막내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을 차려주고 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챙겨주고 갔죠. 주말에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어요. 이 아이에게 너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아이의 삶을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막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짐이에요? 엄마가 나 키우실 때 더 힘드셨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더군요. 그분을 살아생전에 돌본 건 둘째 아들이었는데 유산은 법대로 균등 분할됐다고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인터뷰가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유산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니 제가 했던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 표정에서 깊은 허탈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만약 내가 죽으면 우리 집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저에게는 남편이 남긴 작은 빌라 한 채가 있었습니다. 2억 원 정도의 가치였죠.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을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 법적으로는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평합니다. 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난 7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도 막내가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똑같이 나눈다는 게 오히려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큰아들은 7년간 집에 5번 왔습니다. 추석 2번, 설날 2번, 그리고 제 환갑잔치 때 1번, 그것도 당일치기로 왔다가 바로 올라갔죠. 전화는 가끔 했습니다. 한 달에 1번, 2달에 1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둘째 딸은 더 했습니다. 7년간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영상통화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 단체 카톡방에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라는 메시지 하나 남기는 게 전부였죠. 반면 막내는 어땠나요? 주 3, 4회 방문, 병원 동행, 장보기, 집안일, 식사 챙기기. 혼자 사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똑같이 나눠 갖는 게 공평한 건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빌라를 막내에게 증여하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어머님, 생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해했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제 자유지만 제가 죽고 나면 다른 자식들이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다른 자식들이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 사유를 명확히 해 두시고 다른 자녀분들에게도 미리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알리는 게 좋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말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요. 증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되돌아보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내 앞으로 해뒀어. 막내는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나한테 잘해줬잖아. 엄마가 고마워서 그래. 엄마, 그런데 형이랑 누나는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 몫을 챙기면서도 형제들을 걱정하더군요. 괜찮아. 그 애들은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애들이야. 너무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니면 제가 가족 사이에 금을 그은 걸까? 막내는 여러 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엄마 재산이고 엄마 마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옳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증여 후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큰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둘째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막내는 예전과 똑같이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 평온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 채 저는 그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폭풍전야는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오후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평일 오후에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엄마, 작년에 막내한테 집 넘기셨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 문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분노였을지도 몰라요. 아들아, 그건. 왜 우리한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형제들끼리 의논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그건 엄마 재산이잖아.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근데 막내만 특별 대우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처음 들어보는 어조였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죠. 아들아, 진정하고 들어봐.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엄마. 막내가 엄마 잘 챙겼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집을 통째로 주는 게 맞아요? 우리도 바쁜 거지. 엄마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빠서 못 왔다고? 7년 동안 5번 온 게 바빠서였어. 엄마 수술할 때도 안 왔잖아. 그것도 바빠서? 엄마, 그때 정말 중요한 계약 건이. 중요한 계약이 엄마 수술보다 중요해? 그때 네가 왔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7년간 쌓인 서운함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래, 네 가족은 중요하지. 근데 엄마는 이제 너의 가족이 아니야. 엄마, 너희 둘 다 각자 사는 거 이해해. 근데 막내는 달랐어. 막내는 엄마 곁을 지켰단 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쁜 자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없는 자식이었을 뿐이죠. 나쁘진 않았어. 그냥 없었어. 뭐라고요? 없었다고 7년 동안 너희는 엄마 인생에 없었어. 가끔 전화하는 목소리로만 존재했지. 그게 다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내 생일, 내 아이들 학교 행사, 그런 거 엄마가 다 알아. 근데 너는? 엄마 생일이 언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른다는 걸요. 3월 15일이야. 올해도 지나갔어. 축하 전화 한 통 없더라.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곁에 있어준 아이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면 뭐 어쩔 건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말이 나온 김에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이 떨어졌죠. 생각해 볼게요. 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생각한다고? 내가 정말 그럴 거야. 엄마도 저희를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돼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 끊을게요. 둘째한테도 말할 거예요. 야, 잠깐.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막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전화 왔어요. 집 이야기 들었대요. 그래. 엄마, 어떡해요? 형이 엄청 화났어요. 저한테도 따졌어요. 왜 혼자 받았냐고. 네 잘못 아니야. 근데 엄마, 형이 변호사 알아본대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대요. 알았어. 엄마, 제가 다시 돌려드릴까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게 괴로웠겠죠. 아니야, 절대 안 돼. 그건 엄마가 준 거야. 하지만 엄마 말 들어. 이건 엄마가 책임질 일이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어디까지 갈까? 가족이 정말 법정에 서게 될까? 큰아들과의 전화 후 이틀 뒤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둘째 딸이었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막내한테 집 주셨다면서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 단톡방은 전쟁터가 됐어요. 그랬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왜요? 우리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이해했을 것 같아. 당연히 이해 못하죠. 이건 명백한 편파예요, 엄마. 편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곧 큰아들도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자식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뭐가 심해? 막내만 챙기시는 거요. 우리도 나름대로 엄마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했는데? 명절 때마다 안부도 여쭙고 용돈도 보내드렸잖아요. 용돈? 1년에 2번 명절 때 보내주던 10만 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7년간 곁을 지킨 것과 같은 무게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용돈으로 엄마를 산 거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궁금해서 10만 원이면 엄마 수술할 때 곁에 안 있어도 되는 거야.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둘째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미국에 있잖아요. 어떻게 자주 가요? 거리가 있는 건 이해해 주셔야죠. 거리? 7년 동안 한 번도 못 올 거리야. 남편이랑 여행은 1년에 두세 번씩도 다니면서 그건 남편 업무 때문에. 업무 핑계 대지만이 인스타그램 다 봤어. 하와이, 유럽, 일본 그렇게 잘만 다니더라.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메시지가 떴죠. 엄마가 제 SNS를 감시하셨어요. 감시가 아니야. 그냥 딸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본 거지. 딸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니까. 할 말 없네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누나, 진정해요. 엄마도 진정하세요. 제가 집 다시 돌려드릴게요. 네가 왜 돌려줘? 그건 엄마가 네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야. 제가 막내를 두둔하자 큰아들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헌신. 엄마, 헌신이면 다예요. 그럼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근데 너희는 안 했잖아. 단톡방은 점점 과열됐습니다. 말들이 칼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엄마는 막내만 사랑하세요. 사랑이 아니라 고마움이야.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거지.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엄마한테 뭐예요? 너희는 가끔 생각나는 사람들이지. 그 메시지를 보낸 후 후회했습니다.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둘째 딸이 폭발했습니다. 가끔 생각나는 사람? 그럼 엄마도 저한테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 그런 사이였네요. 그래, 그런 사이였어.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좋아요. 그럼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변호사 알아봤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하대요. 유류분? 변호사가 설명해줬던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가 정말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막내만 특혜받고 우리는 배제됐어요.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법적 검토 들어갈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공정 증여예요. 법으로 엄마를 압박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먼저 법을 이용하신 거잖아요. 증여라는 법적 절차로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법을 이용했나요? 그저 제 재산을 제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 것뿐인데. 막내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누나, 제발 그만해요. 제가 정말로 다시 엄마한테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넌 조용히 해. 이미 받은 거 토해낼 생각이나 해. 큰아들의 메시지에 막내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왜 동생한테 그렇게 말해? 제가 막내를 감싸자 둘째 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엄마는 막내만 감싸시네요.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겠어요. 너희가 뭘 했는데? 더 이상 대화 안 할래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둘째 딸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큰아들도 곧 나갔죠. 남은 건 저와 막내 둘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막내의 메시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제가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제 선택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37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큰아들과 둘째 딸이 단톡방을 나간 지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무서웠죠.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전 통지서 큰 글씨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요지는 간단했어요. 막내에게 증여한 빌라의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거였죠. 법적 근거, 판례, 청구 금액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나 불가능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원만한 합의?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마음은 갈라진 지 오래인데 막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너도 받았어? 네, 엄마 저도 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정말 돌려드릴게요. 안 돼, 엄마가 준 건데. 하지만 엄마, 이러다가 정말 재판까지 가면 어떡해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법정에서 자식들과 마주 앉는다는 게 상상이 됐나요? 그날 오후 저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증여할 때 상담해 주셨던 그 변호사님이었죠. 어머님, 예상하셨던 일이 벌어졌네요. 막을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거든요. 그럼 제가 준 것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빌라 가치가 2억이고 자녀가 셋이니까 법정 상속분은 막내가 받은 2억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막내는 막내 아드님이 그 금액을 형제분들에게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집을 일부 공유 지분으로 만들거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공유 지분으로? 그럼 결국 셋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제가 막내에게 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중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막내 아드님이 일정 금액을 보상하되 집의 소유권은 유지하는 방식으로요.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어머님이 중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중재? 저에게 그럴 힘이 남아 있을까요?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생전 증여하신 건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공평함을 추구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공평함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법과 감정, 저는 감정을 따랐지만 아이들은 법을 들고 왔어요.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어요. 대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곁을 지켜준 아이에게 보답하는 게 죄인가? 막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형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던?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어요. 제가 5천씩 주면 소송 안 한대요. 5천씩이면 1억이잖아. 네, 그래도 재판 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넌 그 돈 있어? 없어요.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준 집 때문에 막내가 빚을 지게 생겼어요. 안 돼, 대출 받지 마. 그럼 어떡해요, 엄마? 엄마가 해결할게. 어떡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내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죠. 이걸 주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되나, 하지만 막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제 돈으로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 보상하기로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1억 줄게, 너희 둘이 나눠 가져. 엄마 돈으로요? 그래, 막내한테 빚 지우고 싶지 않아. 엄마, 그 돈이면 엄마 노후 자금 아니에요. 상관없어, 너희가 원하는 거 줄 테니까. 막내는 그냥 놔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게요. 목소리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후회? 미안함? 아니면 그저 계산일까요?
그럼 계좌번호 보내. 내일 송금할게. 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돈으로 가족의 평화를 사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정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과 마주 앉아 증인 신문을 받고 판사 앞에서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1억을 두 계좌로 나눠 송금했어요. 큰아들 계좌에 5천, 둘째 딸 계좌에 5천. 송금하고 나서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모았던 돈이죠. 하지만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건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조금의 예금뿐이에요.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금했어. 이제 됐지?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둘째 딸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돈 받았어요. 고마워요. 고맙다. 그래요. 고맙겠죠. 엄마 노후 자금을 받았으니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막내가 저녁에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돈 보냈다고. 엄마,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너 대출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엄마 노후는 어떡해요? 너 있잖아. 농담이야. 엄마 연금도 있고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이 들어 아프면 어떡하지? 요양원 갈 돈도 없는데. 막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엄마 노후는 제가 전부 책임질게요.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셔서. 그날 밤 막내는 오래 있다가 갔습니다. 떠나기 싫은 듯 자꾸 뒤돌아보더군요. 돈을 보낸 후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서 연락 못하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연락 오겠지.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그냥 너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그럼 저 바쁜데 끊을게요. 그래. 뚜뚜뚜 30초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돈을 받고 나니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둘째 딸에게도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죠. 딸 잘 지내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돈으로 해결했지만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벌어진 것 같았어요.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드님들 소식 없어? 바쁜가 봐요. 그래도 이번 어버이날엔 오시겠지? 글쎄요. 어버이날 생각해보니 다음 주였습니다. 작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어버이날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이 모바일로 왔어요. 둘째 딸에게서는 꽃 배달이 왔고요. 막내만 왔습니다. 카네이션 들고요.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고마워. 엄마 오늘 외식할까요? 제가 모실게요. 그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 연락 없어요. 없어. 미안해요. 네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을까요? 거짓말이죠.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다면 그냥 셋이 나눠 갖게 할 걸 아니면 아예 증여를 안 할 걸.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밤마다 유언장을 써야 하나 고민합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죽으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 재산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습니다. 예금 몇백만 원, 그리고 이 작은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정도요. 법대로라면 셋이 나눠 가져야 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또 달랐습니다. 막내에게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 편지지를 꺼내놓고 펜을 들었죠. 나 이미자는 이 유언장을 남긴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막내에게 전부 준다고 쓰면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쓰면 막내에게 미안했어요. 막내만 저를 돌봤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재산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눠 갖되 막내가 나를 돌본 대가로 1억을 추가로 받는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법도 지키고 막내에게도 조금은 보답하는 거죠. 하지만 쓰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7년간의 헌신이 겨우 1억 원의 가치일까요?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내 재산은 막내에게 전부 상속한다.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는 이미 생전에 충분히 보상했다. 이번엔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담았죠. 하지만 이것도 찢었습니다. 이러면 또 싸움이 날 테니까요. 세 번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걸까? 큰아들과 둘째 딸을 아직도 사랑하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서운하고 화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너희를 키우며 행복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멀어졌지만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원망했어요. 많이요. 하지만 유언장에는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재산은 셋이 나눠 가져라. 막내가 나를 더 돌봤지만 너희도 내 자식이니까. 결국 균등 분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게 싸움을 최소화하는 길이니까요. 부디 싸우지 말고 형제간 우애를 지켜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서명했습니다.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었죠. 유언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정답일까? 며칠 후 또 유언장을 꺼내 봤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네 번째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막내에게 60%, 큰아들과 둘째에게 각 20%씩. 하지만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퍼센트로 사랑을 나누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유언장을 7번 썼습니다. 쓰고 찢고 또 쓰고 반복했죠. 어느 날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밤마다 뭐 쓰시는 것 같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혹시 유언장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책상에 유언장 양식이 있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안 아파. 그냥 준비하는 거지. 엄마,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무서워요. 막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 준비는 해야지. 그래도 너무 일찍 아니에요. 68이면 늦은 거야. 아빠도 61에 갔잖아.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막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가 형이랑 누나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알아요. 제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제가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증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큰아들이 가끔이라도 전화했을까?
둘째 딸이 명절에 안부라도 물었을까? 아니겠죠. 그들은 어차피 바빴으니까. 증여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그저 가끔 생각나는 엄마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막내에게라도 보답한 게 옳은 일 아닐까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어요. 형제 사이가 틀어졌고 저는 두 자식을 잃었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한 자식에게 보답하는 것과 세 자식과의 관계. 저는 전자를 택했고 후자를 잃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신념은 변하지 않으니까 곁에 있어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 원장은 결국 8번째 버전에서 멈췄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재산은 세 자녀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다. 다만 엄마의 마음은 늘 막내와 함께였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법은 지키되 제 마음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봉투에 넣고 이번엔 은행 대여금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으면 아이들이 찾아볼 거예요. 그때 이 글을 읽고 뭘 느낄까요? 미안함, 후회, 아니면 여전히 원망?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달될 거예요. 그렇게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도 생일도 어버이날도 조용히 지나갔죠. 가끔 애들의 SNS를 봅니다. 여전히 잘 살고 있더군요. 큰아들은 사업이 잘 되는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하고 둘째 딸은 또 여행을 다녀왔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요. 쓸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해. 왜요? 어디 아프세요? 검진에서 이상이 있대. 정밀 검사 받으래. 제가 모시고 갈게요. 무슨 요일이 좋으세요? 수요일이 어때? 알겠어요. 제가 휴가 낼게요. 막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찍 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고 당뇨 전 단계라고 했죠. 어머님,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해요. 요즘 걱정거리 있으세요? 조금요. 가족 문제인가요? 이 나이에는 가족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내 자식들 문제가 좀.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큰 병은 아니래. 다행이다.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와서 엄마 건강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응? 형이랑 누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엄마가 버티는 거야. 저도요. 엄마 없으면 전 어떡해요? 그날 막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서요. 엄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놀랐습니다. 막내가 결혼? 정말? 언제부터 만났어? 1년 정도 됐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한번 뵙게 해드릴게요. 그래 좋겠다. 기뻤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마 집 문제 알아? 네, 다 말했어요. 이해해줬어요. 형이랑 누나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결혼식에 초대는 할 건데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 형제들이 안 오는 결혼식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만 와주시면 돼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날 이후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남은 것도 있다고요. 막내는 여전히 저를 챙겨줍니다. 주말마다 들르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영 이대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생각입니다. 문은 열어두고요. 혹시 언젠가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찾아온다면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여전히 제 자식들이니까요. 하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보답했다는 것, 그게 제 자랑입니다. 법은 공평함을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고마운 사람이 있죠. 저는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진실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막내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단도 장만하고 혼수도 준비하고요. 제게 남은 돈은 많지 않지만 있는 대로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막내에게 집을 주는 선택을요. 그로 인해 잃은 것도 많지만 지킬 수 있던 것도 있었으니까요. 제 신념, 제 원칙, 그리고 막내와의 관계, 그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68, 제 인생의 말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이 돌아온다면 기쁠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막내와 함께, 그리고 곧 만날 며느리와 함께 작지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다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똑같이 대했는데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똑같이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준 사람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게 편애라고 말한다면 그래요. 편애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를 지켜준 자식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 한 명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는 게 죄인가요? 법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공평함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저는 제 진심을 따랐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